저는 우석대학교 경찰학과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잔디라고 합니다. 예, 전공은 형사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형사법이라는 그 학문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학부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피해자 보호나 지원 정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범죄에 대책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폭력인데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 당사자의 일방인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를 했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무체포 제도 그리고 강제기소 제도, 이러한 제도들이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체포 제도라고 하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체포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강제기소 제도는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희생자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게, 이렇게 너무 성별 나눠서 설명하는 게 죄송하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처벌받거나 체포되거나 하면 반대로 그 피해자인 여성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생활이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방어 행동을 한 경우,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그 피해자도 초반에는 피해자였는데 이제 가해자로, 쌍방으로 되어서 같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가정의 법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 절차로 가는 경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벌을 부과하고 거기에 이제 보안 처분을 병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그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건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분들 혹은 이제 국민들이 비판하신 거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그렇고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공익광고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분명히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생각을 했고 범죄라고 들었는데 범죄자를 왜 처벌 안 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약간 경미한 범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가정폭력 사건인데 한쪽은 경직되어 있는 형사처벌로, 한쪽은 상당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에 그 남은순 위원님,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 정은숙 위원님께서 그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요 골자를 보면 정은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목적 부분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가정의 평화, 안정, 이거 아니라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도 범죄인데 이에 대해서 기소를 유예하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자도 자기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가 되면 뭐야 나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 국민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물론 정말 타당한 주장이고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을 하는 것은 그냥 기소유예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상담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고요. 본래 처벌해야만 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좋은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는 편이 그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갱생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2016년, 2017년에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0.7%, 그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제도인데 왜 활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근데 검사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폭력도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처벌을 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담 위탁이나 치료 위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건도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탁기관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범죄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고 혹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모자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죠. 수탁기관을 늘리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기 때문에 범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이 약간 강경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 가정폭력은 이제 범죄 특성상 재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재발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점점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폭력으로 시작했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갔다가 안 되겠어 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초범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해서 이러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가정폭력의 대책에 관한 연구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피해자 보호, 그 다음에 가해자 대책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도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고 법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유효한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하게 되는 것이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조금 더 이제 경찰에게 힘을 실어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재에도 가정폭력 처벌법상 사법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이제 퇴거 명령을 하고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많은 힘이 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라서 내려지는 처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자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조치를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판단의 재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도 뭐 시트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해자에게 뭐 어떤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플러스 1점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어떠한 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내리도록 이제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하는 경찰의 의식 고양 그리고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통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건 확실하다는 생각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폭력과 가정폭력이 구별되는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싸우거나 누가 일방적으로 맞으면 당연하게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서 절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고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가정폭력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만 생활하는 사적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재화되는 경향이 많고 만약에 피해자나 혹 다른 이제 가정 구성원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만약에 아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여자는 참아야 된다. 뭐 가정에서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려해서 잠재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의식이 많이 고양돼서 그런지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 피해가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속해서 그 좁은 사적인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점차 심각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스토킹 그리고 데이트 폭력 등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특징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